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잘못 생각하는 성공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이 저자의 책에 쓰여 있는 내용, 플러스 저희 멘토님께서 수업 시간에 나눠주신 내용, 그리고 저의 경험을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 제가 사실 새벽 12시, 밤 12시쯤 수업이 끝나서 이제 1시 정도까지 막 영상을 찍으려고 하다가 영상을 결국 못 찍고 그냥 잤어요. 그리고 글을 한 편 올리고 잤는데 왜 제가 영상을 못 찍었을까를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영상을 매끄럽게 잘 표현하고 싶은 이 저의 어떤 그런 욕구가 있어서 어제 제가 수업을 들은 내용을 저는 이제 매끄럽게 이렇게 잘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성공이라는 거의 속성을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은 성공이 마치 이렇게 매끈한 공이나 뭐 원이나 구의 모양처럼 이렇게 매끈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게 성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면 성공이라는 건 이 안에 정말 많은 뭐 실패와 어떤 좌절과 고통과 땀과 눈물과 인내와 진짜 별의별 게, 심지어 배신과 별의별 게 다 들어서 이렇게 촘촘하게 채워지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사실은 어떤 성공이라는 결과값이거든요. 근데 이 현대사회가 하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누군가의 성공을 굉장히 매끄럽게 어떤 이런 선형적인 것, 혹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딱 눈으로 봤을 때 성공이란 이러한 거지라고 딱 정의할 수 있는 무언가로 자꾸 표현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성공에 대해서 절대 이렇게 단순하게 간단하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A, B, C, D, E 이런 식으로 딱 이 절차만 따르면 성공입니다 라고 정의하지 않아요. 근데 어제 저도 이제 어떤 실수를 저질렀냐면 제가 이해한 거를 자꾸 매끄럽게 잘 표현을 하려고 저도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를 표현하는데, 왜냐면 여러분 성공이라는 거를 이 위에서도 봐야 되고 옆에서도 봐야 되고 밑에서도 봐야 되고 안에서 밖으로도 봐야 되고 박스 밖에 나와서도 봐야 되고, 정말 다양한 관점으로 이걸 들여다보다 보면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식으로 1, 2, 3, 4, 5 이렇게 넘버링해서 뭔가를 막 정리하는 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제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이 안 되지라는 그 답답함을 느끼고 나서 오늘 아침에 깨달은 거예요. 성공의 정의가 이렇게 매끄럽거나 이렇게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했구나.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한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제가 뭔가 가르쳤던 이론적인 내용, 마치 성공을 뭔가 이렇게 이론만 따르면, 예를 들어 수학 공식이라든지 영어 영문법처럼 뭔가 이런 이론만을 따르면 마치 되어질 것처럼 이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했던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제가 깨달았던 저의 실수 하나를 다시 또 나누면서 일단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오늘 영상은 조금 길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봐요. 유튜브에서 1, 2, 3, 4, 5 예를 들어 이제 그런 거예요. 저 예전에 학원 했으니까 학원으로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죠. 그러니까 업종은 뭐가 됐든 상관없어요. 여기 뭐 영어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자영업, 뭐 식당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용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세일즈 이런 거 많이 하죠. 보험? 뭐라고 하죠? 보험 판매, 뭐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이런 거 해서 월 1,000만 원 버는 법, 이제 이런 광고가 진짜 많아요. 심지어 제가 작년에 봤던 건데, 여러분 그 우체국은 그래도 나름 공기업이잖아요. 그쵸? 공기업 맞나요? 우체국에서 보험 FC라고 하나요? 뭐 그 사람을 모집한대요. 근데 거기다 어떤 식으로 홍보하냐면, 연봉 1억의 꿈을 달성하세요라고 이 현수막을 걸어놓고 자기네 판매원을 모집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부작용을 낳냐면, 사람들한테 마치 나는 모르지만 내가 모르는 뭔가 이 월천이라는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어떤 내가 모르는 방법이 있지 않나라는 자꾸 이런 환상을 심어줘요. 근데 제 주변에 물론 이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분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나는 쉽게 월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뭐 1,000단위부터 월 억까지 그 이상 정말 뭐 훨씬 더 많은 자산가들도 있는데, 그분들 중 누구도 나는 쉽게 월 1,0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월 1,000만 원을 쉽다고 말하는 사람 어디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유튜브에만 있어요. 유튜브에 있는 사람들은 월 1,000만 원을 쉽다고 해요. 왜? 이 유튜브에서 월 1,000만 원을 버는 방법을 이렇게 사람들이 봤을 때
저런 식으로 해서 따라하기만 하면 돈 버는 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막연한 희망을 주고 자기한테 이 사람이 연결되면 이제 그 교육팔이라고 하죠. 교육팔이를 그러니까 자기가 성공한 방법을 들고 나와서 교육팔이를 하고 여기서 이제 홍보를 해서 사람들한테 이걸 믿게 해서 나랑 연결되면 당신도 월 1,000만 원을 쉽고 빠르게 벌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쉽게 버는 월 1,000만 원 없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멍청하던 학원장 시절에 그런 실수를 범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는 제 주변에 학원에서 다 돈을 잘 버는 사람들만 있으니까 학원 하면 누구나 다 이 정도 이상은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솔직히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멍청하고 무책임한 조언을 그냥 했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누군가 제 말을 듣고 제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 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막 적극적으로 그런 저의 업을 한번 해봐라. 당신도 직장에서 언제까지 이게 보장된다는 게 여기서 당신이 일한다는 게 언제까지 보장된다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당신이 이제 속해 있던 회사가 이 영어에 관련된 교육 회사니까 한번 해봐라 라는 조언을 한 적도 있어요. 진지하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 직장을 퇴사한다는 결정은 굉장히 쉬운 결정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사실 두려운 결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얘기했던 적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조언을 뭐 귀담아 듣지 않죠. 근데 제가 놓쳤던 게 그러면 학원을 차린 모든 사람이 과연 다 똑같이 돈을 잘 버나? 아니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 프랜차이즈 학원을 했으니까 똑같은 학원을 한다고 해도 모두가 돈을 벌 수 있나? 이거 하나 의심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연 같은 간판을 달았으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고려 없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학원을 뭐 예를 들어 학원 비즈니스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설명한 거죠. 좋은 입지를 선정한다. 자영업은 입지가 1번이니까. 그리고 이제 좋은 어떤 프로그램, 프랜차이즈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제 뭐 좋은 강사를 모집한다. 그리고 마케팅한다. 그리고 학생이 오면 잘 가르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봐요, 여러분. 사실 학원에서 어떻게 하면 학원 운영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라는 거를 이런 식으로 5개에서 10단계 정도로 단순화해서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입지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건지, 입지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초등학교 바로 앞이어야 되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끼고 있어야 되는지, 차량을 돌려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걸어올 수 있는 거리를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애들이 학교 끝나고 바로 오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집에 갔다 오는 게 좋은 건지, 이 입지라는 거 하나에도 무수히 많은 사실은 선택지가 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거를 좋은 입지를 선택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학원을 처음에 인수할 때 이제 어떻게 제가 그런 입지 선택을 했나를 보면 사실 저는 진짜 운이었어요. 자, 여러분 보통요.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자영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약간 시장 조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그 동네에 뭐 학교가 몇 개 있는지, 애들이 몇 명이 있는지, 그리고 주변에 학원에 몇 개가 있는지, 뭐 등등등 막 이런 걸 다 잡다구리한 걸 조사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잘 나가는 학원에는 과연 애들이 그 학교 애들 중에 몇 %가 그 학원에 다니는지 막 이런 거를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걸 분석한다고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그 입지를 선택했을 때 정말 되게 멍청한 기준으로 선택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영어교육 회사에 본사 직영 학원에 있었고 제가 있던 학원이 완전 이제 강남 거의 한 북판에 굉장히 땅값 비싼 동네였고 땅값 비싼 동네의 상가들은요. 상가 안에 창문이 없는 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넓은 이제 그 건물들을 쪼개갖고 쓰다 보니까 사면이 창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각 교실의 공기를 공기청정기로 돌리는 이런 시스템인데 거기 제가 몇 달 있다 보니까 이 정말 창문이 안 들어온다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엄청난 공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몇 달 겪다 보니까 창문이 저한테 너무 중요해진 거예요. 그때까지 한 번도 중요하지 않던 창문이 중요해졌고 그리고 저는 심지어 여기에 제가 갔던 그 입지가 인천이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멍청했냐면 저는 정말 이제 그 지리적으로도 되게 멍청하고 무지한 상태였던 거예요. 제가 지하철 7호선을 타고 그곳을 갔어요. 지하철 7호선. 그리고 지하철 끝이 저희 종점, 제가 그때 당시에 종점이 저희 학원이 있는 그 동네였는데 저는 여기를 경기도로 알았어요. 경기도 부천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부천이라는 동네는 조금 경기도권에서 이제 뭔가 교육열도 있고 좀 괜찮은 동네예요. 근데 저는 사실 인천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갖고 있던 그런 제 어떤 기존의 어떤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면 저희 친척 중에 인천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그 동네가 엄청 낙후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 지역이 이제 어떤 그런 교육, 뭐 수능 같은 거 보면 평균에서도 여기가 교육열이 높은 도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한테 그곳을 소개해주신 분이 인천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인천에 살던 사람이 왜 경기도 쪽을 소개해주셨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 저는 그러니까 철석같이 여기가 경기도라고 믿고 거기를 이제 갔던 거고, 첫 번째 하나 입지를 착오했던 거죠. 자, 입지에 대한 착오. 자, 입지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착오는요, 아파트 뭐 단지 조사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시장 조사 1도 없었어요. 그냥 깜깜한 밤에 갔는데, 딱 내려서 그 건물 맞은편에서 제가 바라봤는데 5층 건물이었고 창문이 쭉 있더라고요. 창문이 쭉. 그러니까 건물 전면이었고 창문이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뭐라 그랬냐면 그 창문을 본 순간 이미 저는 끝났어요. 제가 창문이 있네. 아,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정말 수천만 원의 돈을 투자해서 그때 당시에 제 전재산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왜냐면 막 영끌에서 그때 당시에 저한테는 이제 자본이 충분하지 않아서 막 빚을 끌어다 썼으니까. 근데 전재산 플러스 막 론까지 끌어다 제가 뭔가 자영업을 오픈하는데 오픈한 이유가 창문이 있다는 조건으로 투자했다는 게 굉장히 멍청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멍청한 상태로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뭐 프로그램 중요한 거 잘 선택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당시에 제가 아는 프로그램이라고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프로그램으로 공부를 시키면 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굉장히 훌륭하게 영어를 잘한다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냥 프로그램 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강사도 사실 저는 이런 거예요. 강사의 어떤 실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그 사람이 아이들한테 친절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런 게 학원 성공의 어떤 조건이다라고 내세우는 거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케팅? 예를 들어서 이제 뭐가 마케팅인지도 몰랐고 처음에 한 번 정도 전단을 그러니까 한 번은 아니고 처음에 이제 그 일정 기간 동안을 잠깐 나가서 돌렸어요. 잠깐 나가 돌렸는데 이것도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여러분 전단지 돌려보신 분들 아시죠? 전단지 받아서 사람 와요? 안 와요. 근데 저는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았던 게 첫날 제가 나가 전단지를 돌렸는데 그날 그 학생이 저희 학원에 와서 바로 등록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떤 또 잘못된 연결관계가 만들어지냐면 전단지 돌리면 이게 사람들이 전담받고 학원에 등록하러 온해로 연결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있는 성공의 법칙들을 다 어기면서 저는 그냥 막 무작위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그냥 무대뽀로 갔는데 결론적으로 잘 됐던 이유가 뭐냐면 열심히 했죠. 정말 열심히 했죠. 정말 막차 끊겨서 집에 못 가고 학원 소파에서 잔 적도 있고요. 뭐 하여튼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론적으로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그동안 나름대로 영어 교육 대학원도 가고 뭐 이제 계속 실력을 나름대로 갈고 닦았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운이에요. 운.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 제가 지금 길게 풀어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성공을 뭔가 얻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돈이나 명예나 사회적 인정이나 이런 걸 얻는 게 성공이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은요. 일단 여러분이 성공까지 가려면 망하면 안 돼요. 성공까지 가기 전에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성공까지 가기 전에 우리 생존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실패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는다기보다는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작게 실패는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공이라는 거의 정의를 이 망하지 않는 거다. 이거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요. 블랙스완이라는 이 책에서 저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이 저자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과 달리 성공의 정의는 생존하는 거다. 망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들이 뭔가 자꾸 성공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뭔가 하다가 일이 잘 내 뜻대로 안 풀리면 보통 사람들은요, 추가하는 방식을 택해요. 추가하는 방식. 예를 들어서 학원을 운영할 때 학원이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진짜 원인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왜 내 학원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지, 왜 내 학원에 아이들이 자꾸 나가는지, 아니면 들어왔는데 왜 계속해서 아이들이 오래 여기서 유지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진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이제 어떤 원장님을 상담해 드렸던 내용인데 학원이 운영이 그때 어려웠어요. 어렵다. 그러면 엉뚱한 데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엉뚱한 어떤 거냐면 우리 학원이 지금 인테리어가 좀 깨끗하지 않고 뭔가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좀 우울하니까 우중충하니까 이제 누가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한 거예요. 학원을 해서 되게 잘 되는 누군가가 그 사람한테 조언을 했고 당신 학원 와봤더니 입구 쪽이 너무 어두워.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이게 뭔가 인테리어도 올드하고 이게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분위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 조언을, 누군가의 무책임한 조언을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상황이 안 좋은가?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잘 안 오고 빨리 나가는 건가라고 잘못된 상관관계를 만들면 엉뚱한 의사결정을 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 저한테 그때 그분이 제안했던 게 인테리어를 새로 해볼까 봐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학생이 오고 나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저랑 이제 저희 동생은 다른 지역에서 각자의 학원을 운영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학원 내부 인테리어 시설이 그래도 깨끗하고 좀 되게 괜찮은 편이었어요. 좀 팬시한 편이었어요. 근데 저희 동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역이 저보다 더 안 좋았고요. 그리고 지역도 안 좋은데 학원도 되게 조그맣고 진짜 막 이선 원장님이 이렇게까지 알뜰하게 했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짠돌이처럼 구두쇠처럼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악한 환경인데, 자, 환경은 열악해요. 열악한 환경인데, 일단 저희 동생은 엄청 깔끔해요. 그래서 가서 여기를 아주 그냥 이 학원에 때를 싹 벗겨냈어요. 때를 싹 벗겨내고, 여기가 비록 좁고, 이제 이런 기존의 시설물들은 좀 낡았지만 그 안에서 나름대로 깔끔하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의 뭐 청소라든지 뭔가 이렇게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약간의 뭔가를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리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나 그 본질적으로 그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학원업이라고 하면 학부모랑 소통하는 거라든지 아이들을 어떻게 내가 아이들하고도 소통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나의 학원에 오게 만들어야 되고, 근데 오게 만드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은 기존 고객들이 만족해서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게 아이들이 아이들 입으로 우리 학원 너무 좋다, 우리 학원 너무 재밌다라는 얘기를 막 친구들한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엄마들도 막 뭔가 내가 해결하지 못하던 문제를 이 학원에 가져갔더니 여기 원장이 기가 막히게 내 문제를 해결해서 내가 너무 두 다리 쭉 뻗고 맘 편히 지금 신경 안 쓰고 산다. 내가 여기에 돈 쓴 보람이 있다라는 거를 막 자기들 입으로 얘기하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말할 거리를 주고 이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뭔가를 만들고 자꾸 이런 거를 안에서 뭔가 이제 이벤트, 캠페인, 소문거리 막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또 적절하게 잘 내가 자랑할 수도 생생낼 수도 있어야 되고 어쨌건 그래서 인테리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가 뭔가 문제에 대한 진단을 잘 못해서 이제 엉뚱하게 이런 어떤 판단을 할 수 있다. 이게 실제 사례고요. 그래서 제가 조언을 해드렸어요. 본인의 지금 문제는 인테리어가 아니고 이제 보통 뭐 사람마다 다르고 케바케긴 한데 학부모랑 소통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봐서 이분은 이제 그런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학부모들하고 소통도 거의 없고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에 카드 결제할 때 한 달에 한 번 오세요라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학부모님이 안 오시고 애들 편에 카드를 보내면 상담 안 해도 되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그 부담은 덜하죠.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주 소통하고 뭔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어떤 공유가 있어야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해서 오해도 예방할 수 있고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단을 해드렸고 엉뚱한 돈과 어떤 에너지와 시간을 쓰지 않도록 제가 이분을 막아드린 거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뭔가 잘 안 되면요, 자꾸 추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근데 이 방식이 왜 쉬우냐면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뭔가를 추가하라고 조언하기는 되게 쉬워요. 근데 뭔가를 하지 말으라는 조언을 하거나 조언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뭔가 내가 이 사람한테 나도 잘 모르지만 누군가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어떤 문제를 겪을 때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심지어 나도 안 해본 거에 대해서 함부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내가 들어봤는데 예전에 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 됐대더라. 근데 이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말 다양한 상황과 변수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한 가지를 딱 갖다가 내가 여기다 갖다 적용했다고 절대 똑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일반 사람들이 성공이라는 거 아니면은 뭔가 일이 잘 안 풀릴 때 일을 풀어가기 위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그 관점과 대응 방식이라는 거죠. 자, 이제 어제 저희 멘토님 수업을 하면서 사실 제가 이제 정말 이거를 제가 들은 내용을 너무 잘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감동이 충만하면은 오히려 그게 이런 거예요. 저도 계속해서 교육에 투자하고 배우는 사람이고 저도 교육을 하는 사람이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멘토님이 한 레벨 뭐 한 100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분은 이 업을 이제 저는 아이들을 가르쳤던 사람이고 저희 멘토님은 성인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15년째 하시고 있어요. 성인들이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을 바꾸고 그러니까 돈만 벌게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현재 본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이 보통 이 돈만 벌고 싶다고 해요. 돈, 그쵸? 근데 돈 버는 건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 단계의 문제를 신경 쓸 수 있는 공간과 여유가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 돈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그리고 나서 내 건강이라든지 뭐 내 관계라든지, 우리가 인간들이 겪는 문제의 카테고리 세 가지밖에 없어요. 돈, 건강, 관계. 근데 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사실 건강 챙겨야지라고 말을 하지만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지 보면 실제로 내가 건강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돈에 의해서 이게 방해받을 때가 있어. 예를 들어 뭐 영양제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식품을 조금 더 건강한 거를 내가 먹는다든지. 그래서 얘가 해결이 돼야 내가 이런 옵션들에 조금 더 뭔가 어떤 에너지라든지 내가 내 자원들을 좀 분배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이 레벨 1이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만 해결하면 내 인생이 다 잘 풀릴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되게 위험하고 되게 이 약간 거의 망상에 가까운 착각이거든요. 돈 문제 해결되면요, 반드시 그 다음 문제들이 와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게 위험한 게, 사람들은 돈이 인생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지긋지긋한 유일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돈이 없으면 되게 고통스럽고, 돈이 없으면 되게 비참해요. 이건 맞아요. 왜냐면 저도 인생에서 뭐 사랑하는 일을 하면 돈을 번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개소리예요. 사랑하는 일하는 거랑 돈 버는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실제로 자, 이걸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되게 좋다라고 여겨지는 직업군들 있잖아요. 나는 못했지만 우리 자식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 어떤 직업군이에요? 대부분 다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직업군이에요. 그런데 뭐 전문직 같은 것들, 뭐 의사나 변호사나 또 뭐 있죠? 뭐 각종 사자 들어가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직업들을 하기까지 이 사람들이 들인 이 시간을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대를 간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가 무슨 변호사를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고, 보통의 사람들보다 인생에 훨씬 많은 긴 시간을 이 사람들이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직업을 얻었을 때 그 직업으로 평생 안전이 보장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 변호사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사실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되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변호사 만나는 거잖아요. 법적인 이슈가 생겼거나 소송에 어떤 연결됐다거나 할 때. 근데 이 변호사가 AI가 변호사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상담의 역할을 다 가져간다라는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공이랑 실패랑 이런 거 얘기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인생이 우리가 개인의 삶도 그렇고 아니면 국가의 어떤 모델도 그렇고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편법의 왕국, 두 번째는 극단의 왕국. 자, 이 두 가지 모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평범의 왕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식이냐면, 여기에는 혼란이 있어요. 뭔가 막 되게 혼란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혹시 변동성 좋아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 내가 오늘 하루에 얼마나 많은 뭐 예를 들어 고객을 만나게 될지,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리게 될지, 이번 달 내 수입이 얼마가 될지, 정말 막 이 들쑥날쑥한 변동성을 겪으면서 막 그런 변동성과 혼란이 막 있는 그런 형태의 삶, 이제 이거를 평범의 왕국이라고 하고요. 극단의 왕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는 편안해요. 편안하고 안락합니다. 큰 문제가 없어요. 내 삶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고, 오늘이 이랬고 내일도 이럴 거고 모레도 이럴 거야. 내 삶은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겠지라는 걸 예측 가능하게 돌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이 극단의 왕국인데요. 이 나심 탈레브는 이거를 칠면조의 삶이라고 얘기해요. 칠면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칠면조 얘기를 기억하실 텐데, 어떤 얘기냐면, 극단의 왕국은 평상시에는 편안하고 뭐 안락하고 뭔가 여기 되게 편리성이 많아요. 뭔가 되게 살기에도 좋고, 뭔가 되게 삶도 편안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어떤 그 국가나 시스템이 안전하게 되게 사회 어떤 그런 시스템이 안전하게 잘 되어 있고. 자, 여러분 생각하시기엔 우리나라가 평범의 왕국인 것 같으세요? 극단의 왕국인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이 극단의 왕국 쪽에 이 삶을 살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아까 칠면조라고 했잖아요. 여기에는 평상시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게 맞아요. 근데 평상시에 이렇게 잔잔해 보이는데 막 이런 거예요. 잔잔해 보이는데 여기 사실은 숨겨진, 보이지 않는 엄청난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속에서 이게 지금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언젠가 이제 큰 문제가 돼서 빵 터질 수 있는 시간 폭탄 같은 숨겨진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제 그것이 바로 이 극단의 왕국이고, 칠면조의 삶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칠면조가 주인이 매일 꼬박꼬박 먹이를 줘요.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 있거든요. 개네요, 개. 큰 개들이 2마리가 있는데, 이제 이 개들의 인생의 낙은 하루 2끼 밥을 먹는 거예요. 하루 2끼 밥을 먹는 건데, 자, 여러분, 애하고 개하고, 이제 얼마 전에 저는 애도 없고 개도 없어요. 저희 조카가 물어보더라고요. 강아지, 뭐 이런 반려견? 뭐 이런 거 키우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저는 근데, 강아지가 귀엽긴 해요. 개나 뭐 이런 게 귀엽기는 한데, 이 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는 개를 들인다는 거는 애를 들이는 것 이상의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애는요, 20년 정도만 키우면, 그 다음엔 지가 지 밥벌이를 하든지 나가서 어쨌든 지 살궁리는 하잖아요. 그쵸? 근데 개라는 건 이 개가 나의 가족이 된 순간부터 이 개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모든 걸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의 밥과 이 아이의 똥과 이 아이의 모든 걸 다 나한테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뭐 개를 이쁘다고 단순하게 개를 함부로 드릴 수 있는 일은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와 애가 같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분들 굉장히 분노할 수 있는데, 저한테는 책임감의 어떤 그런 무게로 봐서는 애나 개나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개들은 어쨌거나 지금 태어난 지 지금 한 뭐 7년 이상 된 개들인데, 여전히 이 어떤 본인들의 먹거리를 주인한테 의존하는 형태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칠면조 삶이 딱 그래요. 칠면조는 주인이 먹이를 줍니다. 그럼 생각해요.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주인이 나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매일 꼬박꼬박 안정적으로 먹이를 주고, 이제 이게 계속 지속돼요. 언제까지? 1000일까지. 1000일이 되면 칠면조가 통통하게 살이 오르죠. 그러면 추수감사절이 다가옵니다. 그럼 칠면조의 이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칠면조는 그때 충격적인 현실을 깨달아요. 나의 운명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깨달으면 뭐예요? 그때 이미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칠면조의 삶이라는 게 자신의 삶을 굉장히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다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블랙스완을 만나면서 칠면조의 삶은 한마디로 개박살이 나는 거죠. 근데 인간들의 삶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제 안정적인 직장을 다닌다거나 내 직업이 안정적이라거나, 근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인하고 자영인하고 비교했을 때 누군가가 더 안티프리즈랄까요? 누가 어떤 위기 상황에 더 잘 견뎌낼까요? 직장인의 삶 자체가 혼란과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어떤 얘기냐면, 아닌데, 나 혼란과 변동성 있는데, 우리 부장이 맨날 불러다 나 욕하고 까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실제로 그 안에서 월급은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티벌이 법적으로 어떤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해고 안 하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는요, 하루하루가 진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막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내가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어요. 심지어 오늘 비가 와. 그럼 비가 오는 것도 내 매출에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비가 오면은 나가서 내가 외식할 것도 귀찮은데 오늘 그냥 라면 끓여 먹을까? 내가 비가 오면은 머리 하려고 했다가 오늘 머리 비 오는 날 머리하면 머리 파마 잘 안 나오는데 다음에 할까? 이런 식으로 날씨 하나도 이 사람들한테 다 변동성으로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장인은 여러분이 만약에 뭐 비가 왔다고 월급을 깎거나 비가 왔다고 막 여러분의 어떤 그 임금을 안 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사실은 되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삶이 훨씬 더 혼란과 변동성과 막 여러 가지 무질서와 무작위성이 많은 삶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분들의 생존력이 더 뭐라고 할까? 이분들의 생존 능력이 더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자영업자는 매출이라는 게 지표가 매일매일 보이잖아요. 매출이 떨어지면 여기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해요. 문제가 뭐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막 빠르게 답을 찾고 뭔가를 막 이것저것을 실험하고 시도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평범의 왕국의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극단의 왕국의 삶을 살고 있나요? 자, 저도 직장을 다니던 시절에 그때부터 사실은 이제 뭐 극단의 왕국이었죠. 직장을 다니던 시절부터. 근데 자영업자가 됐어요. 자영업자가 됐으면 원래는 평범의 왕국 쪽의 삶인 거잖아요. 그쵸? 막 이게 매일은 아니지만 월 단위로 뭔가 매출이 크게 달라지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자영업자인데 극단의 왕국 쪽의 자영업자였어요.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학원 비즈니스는요, 다른 자영업하고 좀 틀려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인테리어를 하거나 전기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뭐 이렇게 개인 1인 사업 같은 거 세일즈를 하거나 하면은 매월 달라요. 근데 학원이라는 건 한 번 시작하잖아요. 쭉 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되게 고객 관리를 잘 했던 거죠. 그래서 한 번 들어오면 6년, 막 8년 이렇게 다니는 아이도 정말 많았거든요. 최소 2년 기본이고.
이제 물론 2년도 못 다닐 것 같은 애들은 저희는 처음에 사실 안 받아요. 왜냐면 그렇게 짧게 옮겨 다니는 게 아이들한테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어쨌건 들어오면 이제 최소 2년이고, 2년을 버틴 애들은 막 6년, 8년 가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전형적인 극단의 왕국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문제가, 이전 영상에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2020년 1월, 저는 학원을 이전했습니다. 인테리어를 싹 깨끗하게 세장장했고,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택했어요. 제가 영어 교재 개발학 전공했거든요. 영어 교재 개발학을 전공한 제가 대한민국에서 알고 있던 최고의 프로그램을 7년쯤 쓰다가 이거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견해서 많은 돈을 써서, 이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써서 프로그램 도입을 했고, 인테리어 싹 했고, 그리고 이전을 했어요. 1월 달에. 그리고 한 달이 채 안 돼서 코로나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자,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부의 블랙스완을 누가 예측할 수 있나? 이거 아무도 예측 못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저한테 굉장히 편안하고 완락하고 이제 그 꾸준하게 현금 흐름을 만들어줬던 저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애들 아까 오래 다녔다고 그랬잖아요. 6년, 8년 막. 그러니까 얘네들도 사실은 그렇게 다니면서 그 애들이 그렇게 오래 다닐 수 있던 거는 정말 많은, 제가 그 안에서 막 나름 연구와 궁리와 한 학원을 다니지만 얘네 입장에서는 학원을 옮긴 것 같은 뭔가 신선함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항상 연구하고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사람이 한 가지를 그렇게 오래 한다는 건 거기에서 이 아이들 나름대로 이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사춘기가 오잖아요. 아니, 이 호르몬의 변화를 누가 막아요? 사춘기랑 코로나 블루랑 그 다음에 장기 재원생들의 학습 슬럼프. 제가 이제 특정한 학년 아이들이 되게 많았어요. 원생의 뭐 한 3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정말 많았는데, 이 장기 재원생의 학습 슬럼프랑 한 박자 이제 다 딱 맞아 떨어지면서 그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줄퇴원으로 이어졌어요. 갑자기. 그리고 코로나잖아요. 밖에 나가서 외부 홍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때 정말 했던 안타까운 게, 학원의 어떤 브랜드를 바꾸니까 간판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건물 위치가 5층에서 4층으로 딱 하나 내려갔거든요. 5층에서 4층으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이 5층 학원이 엎어졌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했던 그냥 이제 더 좋은 선택이었지만, 좋은 선택의 결과가 항상 좋은 선택이 항상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도 이전에는 저한테 좋은 선택이 언제나 좋은 결과로 연결되지는 않아 라고 생각만 했지만, 저 역시도 이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거죠.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자, 우리가 결론적으로 자꾸 우리는 예측하려고 들어요. 지금 이럴 거고, 내년에 이럴 거고, 5년 후에 이럴 거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예측해도 절대 인생이 예측대로 안 돼요, 여러분. 잠깐 또 얘기를 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이 뭐 조기 대선을 지금 이제 한 보름도 안 남았죠. 앞두고 있는데, 이거 사실 예측한 분들 많지 않아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조기 대선 얘기하면은 이제 막 그 호로자식 취급당하고, 아니 대통령께서 지금 아직 살아계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호로자식이라고 막 분노하던 국민들이 많았고, 그때 대통령 지지율 막 50% 넘어가고 이제 이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대통령께서 지금 이렇게 옳은 결정을 하셨고 어려운 결정을 하셨고 국민들의 이렇게 지지를 받으니까 돌아오실 거야, 이게 우리 예측이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물론 일부 사람들은 예측했고 이제 반대편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예측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가고 싶었겠죠. 근데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예측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측보다 중요한 거는 이런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불확실성과 무작위성, 그리고 변동성, 그리고 혼란. 원래 인생에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야 건강한 거거든요. 이런 게 있어야, 이런 게 존재해야 우리가 막 그런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를 너무 예측 가능하게 막 똑같은 삶을 사는 것보다 다양하게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생이야, 그게 건강한 인생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이제 거기에 몇 가지 부작용이 생겼어요. 어떤 거가 생겼냐면, 국민들 모두가 너무 안정적인 거 좋아해요, 여러분. 안정적인 거. 자, 애들한테 미래의 아이들 뭐 꿈이나 이런 거 뭐냐고 조사해보면요, 다 똑같아요, 답변이. 뭐 예를 들어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원하는 게 대기업, 그리고 뭐 공무원,
아니 여러분 다 모두가 대기업과 공무원에 가면 다른 직업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카페 사장님은 누가 하고 식당 사장님은 누가 하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이제 막 부동산 중개 같은 건 누가 하고 모두가 대기업 공무원을 가고 싶어 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더 어처구니 없는 꿈이 유튜버랑 건물주가 꿈인 친구들도 너무 많아요. 자, 여러분 유튜버랑 건물주는요 절대 이게 꿈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유튜버라는 건 여러분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로 옵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유튜버예요. 그리고 건물주는요 한마디로 건물 사서 내가 놀고 먹겠다는 거잖아요. 이 건물주의 삶이 그렇게 여러분 만만해 보이세요? 제가 아는 가까운 분이 이제 굉장히 많은 건축업을 하시는데, 건물을 내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이거 하나를 판매하고 다 하는 과정이, 판매하고 이제 이거를 다 분양하는 과정이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내 꿈은 건물주에 함부로 말할 정도로 그렇게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엄청난 리스크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 한 건의 거래를 잘해서 정말 인생 역전을 하고 평생 놀고 먹을 돈을 벌 수도 있지만, 한 건의 거래를 잘못하고 한 명의 잘못된 사람을 여러분의 삶에 영입함으로써 생각하지도 못한 엄청난 이 부의 블랙스완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동안 또 사람들이 많이 하고 싶었던 게 원룸 가진 건물주 있잖아요. 원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물주도 알아요. 근데 그 원룸 가진 건물주님들의 삶이 어떤가 보면은 건물 관리하세요. 가서 청소하고, 사람 나가면 청소하고, 뭔가 이제 그런 문제 생기면 가서 해결해주고, 물론 시켜도 되죠. 근데 시켜도 되지만 시키면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노는이 내가 가서 하지 이런 거예요. 이 원룸 건물주님은 본인이 건축주예요. 내가 건축도 하시는 분인데, 근데 실제로 하는 이제 건물 지어놓고 뭐 팔아서 이득을 보시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제 직접 내가 원룸 임대 놓고 이제 임대료 받고 내가 직접 관리하면서 이렇게 관리하시는 부분의 업무가 상당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놀고 먹어 보이는 직업들이 절대 놀고 먹는 게 아니다. 플러스 자, 유튜버는 여러분이 그냥 뭐 해도 하셔도 돼요. 지금 여러분 하는 일이 뭐 내가 지금 학원 원장이야. 그러면 학원에서 일어나는 거, 여러분이 하루 어떻게 보내는지, 내 교육 철학은 뭔지, 그리고 내 학원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그 유튜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뭐가 있을까? 뭐 부동산 중개해요. 그러면은 고객들하고 접점해서 만나서 내가 고객을 어떻게 도와줬는지, 그리고 지금 부동산 정책 바뀌고 있는데 이제 이런 때는 어떤 흐름을 가져가야 되고 무엇을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해서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고객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유튜버가 직업이 아니라 유튜버를 옵션. 여러분, 우리가 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삶에 여분이 없어요. 다 최적화된 삶을 살려고 그래요. 딱 자기가 필요한 일, 꼭 해야 되는 일만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거야. 귀찮은 거야. 근데 여러분이 이 옵션이 없는 삶이 되게 위험한 게, 잠깐 또 이 얘기다 돌아올게요. 옵션이 없는 삶이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이 이제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학원장이야. 그러면 이 학원장만 가지고 딱 최적화해서 내가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이거 한 가지만 해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 한 가지만을 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기대를 하실 거예요. 근데 세상이 바뀌잖아요, 세상이. 그쵸? 제가 어제 챗GPT한테 물어봤거든요. 앞으로 사라질 직업들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제가 오랫동안 학원장이었으니까 제 직업 하나, 그리고 제 주변에 보험 판매업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수업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 보험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뭐 설계사라고 부르는데 그냥 보험 파는 거죠, 여러분. 뭐 학원장도 있고 영어 수업 파는 거고 교육 파는 거고 교육 팔이 하는 거고 보험 설계사도 보험 파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분들하고 이제 두 가지 직업을 넣었더니 챗GPT가 두 가지 다 사라질 거래요. 그러니까 사라지거나 아니면 직업의 형태가 변하거나. 그래서 이전에 가르치던 지식을 전달하는 강의형 원장으로는 생존할 수 없고, 또 이전에 하던 그냥 고객한테 내가 보험의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고객한테 최적화된 상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는 이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챗GPT에다가 제 보험 상황을 쫙 포트폴리오로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나이 몇 살이고, 나 이제 보험 몇 개 가지고 있고, 현재 상태가 이래.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여러분 요즘에 그거 많이 하잖아요. 보험, 뭐라 그러더라? 기존 상품을 분석해서 한마디로 옛날 거 해지시키고 새로운 걸로 가입시키는 요즘 이런 보험 설계
뭐 방식이라고 하나 이런 방식으로 좀 많이 보험 가입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상품 쫙 분석해서 옛날 거 쫙 해지시키고 이제 돈 타게 좀 도와줘. 옛날 거 좀 해지하고 나면 돈이 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요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일단 해지시켜. 돈을 좀 줘. 받게 해. 도와주고 나서 새로운 애 자기네 거를 뭔가 파는 거예요. 뭐 상품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혜택이 더 어떻게 됐을 수도 있고 아무튼 파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사람하고 연결 없이 내가 만약에 비용도 저렴하고 사람하고 연결 없이 챗GPT가 간단하게 내 거를 분석해서 상품까지 제안해 준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날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단순하게 보험 파는 이런 일로는 생존할 수 없다. 그럼 뭘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한테 뭔가 재정적으로 전반적으로 그 사람 어떤 상황을 내가 컨설팅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이것도 있어요. 학원장 시절에 저는 제 교육 상품만 팔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이 집에 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조석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학원에 와서 이렇게 막 조는 애들 있어. 막 진짜 너무 졸아. 쟤 도대체 왜 저렇게 조는 거야? 막 자다가 의자에서 떨어질까 걱정될 정도로 내가 가서 받쳐줘야 되나 걱정될 정도로 자거나 조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제 잘못은 아닌가요? 얘가 여기서 조는 거는 앞 단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에서 뭔가 보내는 시간을 잘못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 부모님하고 그 집 엄마랑 상의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이제 그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밤에 뭐 하는지 왜 자꾸 얘가 이렇게 여기서 조는 건지를 물어보면은 분명히 그 가정에서 하는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공부를 시키려면 엄마랑 협조를 해서 집에서 뭔가를 수정해야 여기에서의 그 어떤 걔가 시간을 보내는 그 방식이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아니면 또 그것도 있어요. 사춘기라서 이제 막 부모님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하여튼 정말 다양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뭐 살이 너무 쪄서 엄마가 너무 아이 건강이 걱정되는데 심지어 저한테 다이어트를 좀 얘가 할 수 있게 운동을 설득해달라는 부모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가 살이 찌면 당연히 건강 안 좋아지고 체력이 떨어져요. 얘가 공부를 하나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 주변의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까지 제가 개입해서 도와줬어야 돼요. 사춘기 겪으면 엄마랑 아이 갈등 심할 때 그런 사춘기의 다른 집 사례를 싹 끌어와가지고 옆집 아들이라고 생각해라. 다른 집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잠깐 참어라. 시간이 약이다. 개입하지 말아라. 등등등. 정말 이 영어 교육이라는 본질과 상관없는 주변의 일들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 사람이 자기 보험 파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포지션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상품 설계하고 기존 상품 해지하세요. 이거 가입하세요. 이게 더 싸요. 이게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는 고객들한테 더 이상 안 먹힌다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학원장이라도 학원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학원 하면서 책도 쓰고 대학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어떤 영어 교육 외적인 분야에까지 이제 그 사람 인생 전반에 걸쳐서 제가 컨설팅하거나 코칭해 줄 수 있는 이런 원장이 있고 앞으로는 그런 방식의 사람들만 생존해 나갈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죠? 자기의 본업 외에 여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최적화하려고 그러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딱 이 전문성 하나만 가지고 이걸로 어떻게 내가 해봤으면 좋겠어. 근데 딱 맞춰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내가 좀 최적화돼서 내 시간과 에너지를 더 막 안 쓰는 거예요. 막 여기 더 쓰지 않고 요만큼만 쓰고 싶어.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분이 있어야 되고 옵션이 있어야 되고 중복을 허용해야 돼요. 뭔가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건 저희 멘토님께서 얘기해 주신 건데 눈이 두 개잖아요. 그러면 효율성을 생각하면 우리 잘 때 이 눈을 잠깐 뺐다가 다른 사람한테 잠깐 대여했다가 다시 아침에 눈 뜨면 다시 넣어주거나 이런 방식이 효율성과 최적화인데 실제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분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아까 하던 얘기 나신 탈레브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경기가 이제 불황일 때 잠깐만요. 경기가 불황일 때 그 투자 월스트리트에서 투자를 뭐 내가 분석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투자 분석하고 투자를 막 내가 조언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제 하나의 잡인 거고 이 사람이 한 가지 직업의 전문성만 갖고 이 일만 하는 사람보다는 여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또 다른 직업의 여분이 뭔가 보니까 그 무슨 댄서 뭐
벨리 댄서라고 하던가요? 무슨 댄서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투잡을 하는 거예요. 투잡을 하는데 하나는 극단적으로 완전히 막 내가 투자 쪽의 전문가로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이 여분의 값을 가짐으로써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기 불황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직업에서는 본인이 직업을 잃을 수 있지만 새로운 직업으로 본인이 생계를 또 이어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처럼 옵션과 여분과 중복값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않아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고 당장 이런 거를 하는 게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냐. 저거 하는 게 지금 당장 나한테 무슨 이득이 되겠냐. 봐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현재 시점으로 미래를 보잖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미래 예측할 수 없다고. 현재 시점으로 미래를 보겠다는 거는 현재 내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딱 눈에 보이는 이득이 있어야지만 움직이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런 방식으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어떤 거냐면 현재 방식으로 미래를 상상하거나 예측하는 건 해봤자 쓸데기도 없고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더 현명한 방식이냐면 과거로 가보세요. 과거. 뭐 한 5년 전도 되고 10년 전도 되고 뭐 좋아요. 20년 전도 되고 여러분이 진짜 우연히 뭔가 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우연히 내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들었던 뭐 이야기를 가지고 내가 저런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라고 해서 우연히 내가 그 분야로 들어갔다거나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어 20년 가르쳤다고 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맘먹고 작정하고 막 영어로 나는 인생 바꿀 거야 이러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웹디자이너로 회사 다니다가 회사가 너무 빡세고 이렇게 일하다가는 곧 죽겠구나. 내가 20대 중반에 요절할 수 있겠구나라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더 큰 회사로 가야겠다. 난 이 일이 좋은데 여기 너무 빡세고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이제 조금 더 큰 회사로 가야겠다. 그래서 제가 웹디자인이라는 이제 IT 쪽에서 여분을 만든 거예요. 여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회사가 거의 막 11시, 12시 집에 가면 12시가 넘어요. 계속 그렇게 살다가 조금 일찍 퇴근을 하게 됐어.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최적화를 원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내가 드디어 이 시간은 놀고 먹고 이 시간에 좀 편하게 쉬고 남친도 만나고 해야겠다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때 영어 학원을 다니는 선택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영어 학원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왕복 차를 타고 2시간 이상 다녀야 됐고 학원 수업도 엄청 빡세요. 학원 수업도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수업 1시간에다 랩 1시간 그래서 2시간 정도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온라인으로 어쨌든 하루에 2시간 정도는 최소 공부해야 되는 엄청 빡센 학원을 다녔어요. 그리고 여기는 레벨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 레벨 테스트를 이제 점수를 뭔가 그레이딩을 해서 점수가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이 페일 시켜요. 패스 안 시켜요. 이 되게 무시무시한 학원이에요. 출석도 해야 되고 저희 시험도 퀴즈도 통과해야 되고 뭔가 이제 그 안에서 주어진 것들을 성실하게 했을 때 다음 단계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학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왕복 2시간 넘는 시간을 여기를 다녔어요. 그리고 나니까 저한테 웹디자인이라는 거에 하나 더해서 옵션이 생긴 거죠. 영어라는 옵션이 생겼어요. 그리고 영어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너무 재밌는데 그럼 회사 다니지 말고 영어 공부만 할까? 갑자기 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영어를 좀 집중적으로 해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퇴사하고 하루 종일 학원에 있었어요. 학원에 죽순이로 하루 종일 이제 수업을 들은 거죠. 거기서 우연히 그 학원 부원장님이 저 놀고 있는 쟤는 누구냐 그랬더니 이제 그 학원의 세크레터리가 당시 이제 친해졌거든요. 쟤는 지금 백수인데 어학연수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러면 쟤 한번 우리 지금 선생님 필요한데 쟤 한번 데려다 쓰자. 그래갖고 진짜 우연히 알바로 들어간 거예요. 알바로 들어간 것도 저는 애들 안 좋아했어요. 애들 완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들 가르치는 일은 사명감 없는 사람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절할 수 없는 제안했던 게 수강료 10%만 내게 해줄게. 너 그럼 계속 10%만 내고 영어 배울 수 있어. 이 얘기 한마디에 제가 사실은 저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들어갔던 건데 그 일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고 20년을 하게 될 줄은 사실 전혀 몰랐죠. 이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진짜 우연히 했던 여러분의 선택이 현재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살고 있는 그 남자, 그 여자 작정하고 만난 남자예요? 아니잖아요. 이것처럼 현재에서 미래를 그런 식으로 이득 계산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상태는 딱 예측 가능하고 내가 아주 그냥 미래가 정확하게 나한테 보장된 것만 하겠다는 건데 그게 바로 누구의 삶이에요? 예측 가능한 삶 제가 누구라 그랬어요? 예측 가능한 삶은 아까 칠면조의 삶이다. 그래서 지금은 되게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되게 위험한 게 여러분한테 리스크가 드러난 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뭐 남편과 관계, 아내와 관계가 나빠. 문제가 드러났어. 그럼 문제가 드러난 건 문제를 해결하면 되잖아. 물론 쉽지는 않지, 과정은. 근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고 겉으로는 우리가 싸우지도 않아. 괜찮아. 남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잘 살아 보여.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된 거예요. 갑자기 상대방 내 배우자로부터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이제 우리 그만 헤어지자라는 통보를 받게 된 거야. 근데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나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여러분 어떡할 거예요? 문제가 드러난 건 괜찮은 거예요. 우리 남편과 아내가 그렇다고 물론 맨날 막 그거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의견의 조율이 잘 안 되고 갈등이 있고 뭔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치열하게 의견의 조율을 하고 있는 게 드러난 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근데 이건 안 되죠 여러분. 막 되게 하찮은 일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게 무슨 밖에 배우자가 나가서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무슨 집에 쓰레빠가 네 쓰레빠를 여기다 벗어놨는데 왜 여기다 벗어놨냐 이런 식으로 시비 거는 사람하고는 살면 안 되죠. 그런 사람하고는 사실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런 사람하고 만났나 보면 딱 내 수준도 그만큼이니까 만난 거예요. 딱히 할 말은 없어. 다시 돌아와서 자 여러분이 그래서 예측 가능한 삶은 칠면조의 삶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 칠면조의 삶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선택에 다양한 거를 뭔가를 포트폴리오를 추가해야 돼요. 자, 여러분한테 변동성의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변동성의 부재.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삶에 막 짜잘한 혼란과 뭔가 이렇게 막 매일매일 크고 작은 이슈가 없어. 남편하고 안 싸워. 괜찮아 보여. 근데 변동성의 부재가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없다는 것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리스크가 없다는 거의 증거. 제가 학원할 때 저는 자영업자지만 안정적인 현금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한테 드러난 변동성, 저한테 드러난 문제는 없었어요. 그쵸? 변동성과 문제의 부재가 그러니까 변동성의 부재가 문제가 없거나 리스크가 없다는 것에 이게 없다는 것의 증거가 아니라는 얘기.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가 안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변동성이 없기 때문에 내 삶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또 되게 위험한 게 제가 아까 전에 영어 학원장, 보험 판매원 이런 직업들 예를 들었잖아요. 사람이 되게 위험한 게 이 성공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에요. 어떤 얘기냐면 사람이 뭔가 해서 한번 내가 그 업에서 성공을 맛봐요. 돈을 벌어요. 명예를 얻어요. 사람들한테 존경을 얻어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의 성공에 붙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멘토님이 이거를 광신도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내가 이거에서 과거에 성공했고 이거에서 과거에 돈 벌었고 이거에서 과거에 옛날에 우리 동네에서 내가 인정받고 존경받았으니까 이게 오라라고 이거 하나를 완전히 진짜 광신도처럼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 아까 제가 보험 판매원 예를 들었던 게 세상이 바뀌어요.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이 변해요. 근데 내가 아는 게 전부다라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과대하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맹신해버리는 순간 인식론적인 이 오만이죠. 인식론적인 오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아는 게 전부고 내가 알지 못하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믿어버리는 거 이게 사실은 되게 위험하거든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제가 세상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변한다고 했는데 내가 아는 게 앞으로도 그럴 거야. 과거에 내가 있었던 내 경험이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과거의 성공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과거에 내가 했던 성공의 패턴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하게 나쁘고 더 심하게 위험한 건요. 자기가 했던 성공 패턴을 자기 자식한테 그대로 그 잣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이 착각하는 게 본인이 옛날에 내가 살았던 세상에서 완전히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데 내가 살았던 과거 시대에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거야 라는 성공 방정식을 가져와서 지금도 아니고 미래 시대를 살아갈 애들한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대학에 취업하면 그때부터 너의 인생은 꽃길이야 라고 자기가 예전에 배웠던 자기가 옛날에 알아왔던 자기가 옛날에 믿었던 붙들었던 그 성공 방정식을 미래를 살아갈 자기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한테 그거를 마치 그게 유일한 성공의 방법인 것처럼 가르치는 거 너무 위험하다는 거 정말. 그래서 과거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이거 하나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 성공이 왜 위험하냐면, 성공의 전략이, 내가 했던 성공의 그 어떤 방식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성공했던 방식이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게 나빠요? 좋은 전략이에요. 뭐 이 이상 어떤 전략이 있어요? 그쵸? 정직하게 열심히 하는 게 되게 위험한 게 정직이라는 가치는 언제나 필요한 가치는 맞아요. 근데 열심히라는 전략이 틀렸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열심히 사는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 있나요? 열심히 사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열심히 사는데 건강이 안 좋아. 열심히 사는데 뭐 남편과 아이와 관계가 안 좋아. 주변에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어요? 왜 그런가 보면 이 사람들은 삶의 방향과 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예요. 우선순위. 열심히 사는데 열심히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들여다봐야 되는데 열심히 사는 목적이 오로지 돈이에요, 여러분. 돈 버는 게 나빠요? 아니에요. 돈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그 다음 수준의 다음 레벨의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돈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언제까지? 돈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토끼듯이 돈 버는 일이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로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벌 때 여러분, 저도 과거에 이 실수를 했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돈이 뭔지 아세요? 시간하고 바꾸는 돈은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엔 누구나 이 비기너 레벨일 때는 누구나 처음에는 돈과 시간을 바꾸는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닫게 되죠. 아, 내가 내 시간의 가치를 올려야겠다. 그러면 내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을 하게 되고 뭐 교육을 받는다거나 자기한테 투자한다거나 뭔가 이제 학위를 딴다거나 전형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뭔가 몸값을 높여가겠죠. 근데 어쨌건 처음에는 이 돈과 시간을 바꿔요. 그러다가 시간당 내 몸값을 높이는 방식으로 가죠. 근데 분명히 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누구나 시간은 24시간 공평하잖아요. 24시간 공평한데 이 방식으로 우리가 뭔가 여기서 더 부를 확장하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결론적으로 언젠가는 우리가 전략이 수정돼야 돼요. 열심히 사는 전략만으로는 언젠가 한계가 와요. 그럼 그때 전략이 수정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현명한 방향을 놓쳐요. 현명한 방향. 어떤 얘기냐면 열심히 살았어. 근데 뭐가 잘못됐어? 건강을 잃었어. 열심히 살았어. 뭐가 잘못됐어? 돈 빼고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 주변 사람들한테 존경도 없고 인정도 없고 나는 되게 열심히 헌신해서 사는데 아무도 내가 열심히 살았던 거에 대해서 인정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나한테 뭔가 감사가 없어. 여러분 그럼 잘 산 삶이에요. 그게? 그 삶을 우리가 좋은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삶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얻은 목적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좋은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과 수단으로 돈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데 얻어야 되는데 돈이라는 그 점수를 따야 되는데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 다른 거를 다 희생하는 삶은 굉장히 잘못됐고 굉장히 사실은 멍청한 삶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열심히 사는데 뭐가 잘못됐어? 방향이 틀렸어. 방향이 현명하지 않아. 방향이 멍청해. 이게 우리가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성공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뭔가 얻거나 명예를 벌거나 돈을 벌거나 뭔가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사실 다 우리가 뭔가 이제 얻는 거 이게 사실 다 일반 대중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개념이죠.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망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예를 들어 더 평범의 왕국과 극단의 왕국의 이 삶 중에서 내가 만약에 삶이 너무 잔잔해. 지금 너무 잔잔하고 너무 편안하고 막 영원히 이랬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인생이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악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언제나 그렇게 여러분이 과거에 뭐 예를 들어 한 5년 동안 쭉 내 삶이 이렇게 막 되게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정비례해서 상승 곡선을 그렸어. 근데 앞으로의 삶도 과거 5년의 삶이 이랬으니까 앞으로 5년의 삶도 이렇다는 건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예측할 수 없다가 인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끝점에 그런 성공자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이제 이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경험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어설픈 경험주의. 자기 경험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내가 학원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너도 학원 해봐. 학원하면 누구나 돈 벌더라라고 어설프게 어떤 사람들은 어설프게 자기 경험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해본 것도 없어. 해본 것도 없는데 누구한테 주워들은 건 있어가지고 주워들은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경제학 학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더라. 경제학 학자들이 이렇게 된다더라. 미래를 예측하는 학자들이 이렇게 된다더라. 경험 없이 이렇게 이론만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만 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설픈 합리주의자들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하는 방향은요. 이제 이건 저희 멘토님께서 이제 알려주신 방향인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인생에서 원칙을 가지고 경험주의를 가져가야 돼요. 원칙 경험주의자로 살아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치도 있고 그리고 깊은 통찰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제가 돈을 버는 게 필요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만 쫓는 건 나쁘기도 하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원칙이 없잖아요. 돈을 버는데 예를 들어 돈만 주면 뭐든지 다 할 거야. 막 돈만 주면 내가 몸도 팔 수 있고 돈만 주면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건 되게 잘못된 거라는 거. 그쵸, 여러분? 근데 그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몸을 팔 거야라는 건 속성이에요. 속성.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옷은 안 벗었지만 옷을 벗은 거 이상의 똑같은 방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가 정확하게 원칙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그런 원칙이라는 이런 보석들을 모아야 되는 거죠. 이게 많은 끝점의 부자들이 얘기하는 어떤 성공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원칙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레이 달리오라는 이 원칙이라는 책을 쓴 저자, 그리고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 안티프레즐, 이런 저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원체 경험주의자들은요, 여러분 항상 의심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믿지만 다른 한편으로 의심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영어 학원을 10년 하다가 정리하고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칙 경험주의자가 아닌 사람들, 어설픈 경험주의자나 어설픈 합리주의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설픈 경험주의자들은 야, 학원은 여전히 돼. 학원은 여전히 잘 되고 이거 하면 누구나 돈 버니까 너도 이거 한번 해봐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싹 다 학원을 하고 제안하는 약간 이런 방식이에요. 3대는 먹고 살 수 있어. 앞으로 학원 해도. 그리고 어설픈 합리주의자는 자기는 안 해봤어. 그러면서 누가 학원에서 돈 버는 거 봤어. 야, 내가 아는 애는 학원 해갖고 잘 되더라. 걔 막 그거 해가지고 쭉쭉쭉쭉 막 자산도 늘려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아. 너도 한번 해봐라고 자기도 잘 모르는 뭔가에 대해서 이제 함부로 경험 없이 이론만 가지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근데 원체 경험주의자들은 이런 거예요. 자, 학원업이 실제로 괜찮을 수도 있고 안 괜찮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세상에 영원불변한 직업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업을 하기로 선택했다면 이 업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과 단점과 취약점은 무엇인지 알고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스스로 깔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 같은 분이 이제 그렇게 발언하시거든요. 본인은 메가스터디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사교육 기업이에요. 근데 그거 하시면서 학위의 시대는 끝났다. 자, 여러분, 내가 교육업 종사자인데 학위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그 발언을 하는 순간 내 영업장의 매출에 떨어질 수 있어요. 나는 애들이 대학 가는 그 교육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인데 내가 그 일을 하는데 학위의 시대가 끝났다고? 이렇게 원칙 경험주의자들은 자기의 일에 대해서 이 일의 장점, 하지만 이 일이 가지고 있는 약점, 문제점을 솔직하게 싹 다 까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썼던 책,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의 내용도요. 제가 그때 현직 학원장이었거든요. 그 책의 내용도 이제 학위의 시대는 끝났다예요. 그리고 학위는 우리에게 부와 명예를 보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전한 것이 가장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제 그런 책을 쓰고 학부모님들하고 막 독서 토론하고 아이들하고도 막 독서 토론하니까 한 학부모님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세요. 애들 둘이 저희 학원에 7년, 8년, 9년 저랑 같이 공부했던 애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솔직히 나는 좋은데 나 원장님 걱정된다고. 원장님이 하는 그 교육과 그 외치는 메시지 방식을 싫어하는 학부모들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학원에서 벌어먹고 사니까 예를 들어 학원에 대해서 솔직하지 않은 것, 이건 사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내가 투명하게 밝힐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저희 학원에 왔는데 어떤 학생은 받으면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얘는 지금 기존의 학원에서 선생님이 얘한테 적합하게 해야 되는 학습적인 피드백을 했는데 감정적으로 그냥 짜증이 난 거야. 그러면 학원을 옮겨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 선생님 잘못한 게 없어요.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아이 말만 듣고 학원을 옮기는 선택을 하면 누가 가장 크게 손해를 볼까요? 아이예요. 왜냐면 아이들의 학습 이력을 100% 옮길 수가 없어요. 그 선생님만 알고 있는 크고 작은 디테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뭐라고 조언해야 돼요? 학원 옮겨봤자 지금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일단 거기에서 선생님이랑 그 문제를 잘 매듭 지으시라고. 여기 와도 한 달 동안은 서로 나이스할 수 있어. 왜냐면 얘도 잘 보여야 되고 나도 처음 학생이 오면은 한 달 동안은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하겠지. 물론 그렇게 하진 못할 거야. 하지만 그 학생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선생님이 적합하게 필요한 학습적인 피드백을 했을 뿐이고 얘가 그냥 지금 감정이 안 좋은 거야. 그럼 감정이 안 좋은 건 감정이란 건 여러분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의 입장에서는 얘의 크고 작은 어떤 그런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분과 공부하는 게 얘한테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기해줘야죠. 내 학원에 신규 원생 한 명이 오지 않더라도 이 학생에게 이득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투명하게 소통을 해줘야죠. 실제로 저는 과거에 저희 학원 운영할 때 그런 식으로 소통했고, 상담조차 못 오고 전화상으로 알겠습니다. 그냥 다시 가서 그쪽에서 한번 저희가 잘 소통해 볼게요 라고 돌려보낸 사례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망하면 안 된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원칙 경험주의자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거의 성공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게 때로는 내 발목을 잡고 여러분에게 굉장히 덫이 되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내 직업을,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세상에 내 직업이 필요 없다고 해도 나는 어떻게 내 직업을 기존의 다른 그 영어 학원장과 다른 영어 학원장들과 다르게, 아니면은 보험 판매원들과 다르게, 아니면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다르게 어떻게 나를 포지셔닝 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생존 전략이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자신에게 돈과 시간을 쓰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개인 파워를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과 함께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